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화비만을 앓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돼지, 코끼리, 멧돼지 등등 뚱뚱한 동물을 지칭하는 별명들로 불리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제 이름 석자는 집에서만 불릴 수 있었죠. 어릴 때는 통통한 게 건강하고 좋다며 부모님도 친척들도 모두 제게 음식을 먹이거나 맛있는 걸 사주셨습니다. 밖에서 놀림을 당하는 것은 사내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며 우스갯소리로 넘기곤 했죠.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내고 보통 초등학교 4학년쯤이 되면 악랄한 아이들은 끝도 없이 엇나가고 악랄해집니다. 저는 저학년을 내리 돼지라 놀림받고 진학했으니 자연스럽게 통칭 노는 아이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괴롭힘의 시작은 한 아이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A라 부르겠습니다. A는 제게 무릎 꿇고 돼지처럼 꿀꿀 소리를 내며 교실을 뛰어다니라 명령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싫다고 말했고 그날 A와 그 무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실 말이 집단 폭행이지 그냥 밟혔습니다. 의자로 저를 내리쳐 바닥에 눕히곤 성이 풀릴 때까지 쉬는 시간 내내 밟혔습니다. 옷에 실내화 자국이 가득하고 코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로 수업을 들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흘끗 보시곤 수업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도 평소 제가 뚱뚱하다고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 은근히 비하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음침하다는 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쉬는 시간에는 A를 등에 태우고 교실을 기어다니며 꿀꿀하며 돼지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맞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그때 차라리 밟히고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A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초등학교 3년을 내리 A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성격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게 변해갔습니다. 과거 선생님들께 들었던 음침한 성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지속되는 폭언과 폭력은 자연스럽게 자해와 자책으로 이어갔고 초등학교 6학년 13세 어린 나이에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셔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고요. 중학교는 A와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사는 지역에서 조금 먼 학교로 지원했습니다. 그 학교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교라 공부에 욕심이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학교로 갔다고 해서 괴롭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A는 매달 일일 50만 원씩 입금하라며 통장 하나를 던졌습니다. 하루라도 입금이 늦어지거나 입금을 했음에도 잔액 부족이 뜰 경우 자신의 친구들과 저를 찾아와 집단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액수는 커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매달 입금해야 할 돈이 1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비슷한 지역으로 지원했습니다. A와 최대한 떨어지기 위해서요. 저는 먼 학교를 다닌다고 받는 교통비와 용돈을 모두 입금하고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용돈을 빼고도 늘 돈이 부족해 석식을 먹는 돈까지 입금해 하루 종일 점심 한 끼를 먹으며 등하교를 도보로 걸어 다녔고요. 이 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총 4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살은 빠졌고 체력은 붙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질 높은 수업을 받다 보니 성적은 꽤 올랐고요. 그러나 A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살을 빼고 근육을 붙이니 자신을 이겨먹으려 그러냐며 비웃으며 절 더 괴롭혔어요. 이미 몸 깊숙하게 두려움이 박혀있던 저는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복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부모님은 절 추궁하셨고 저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아이들이 너무 무서우니 제발 조용하게 아주 먼 곳으로 전학만 가면 안 되겠냐고. 학폭 피해자는 전학 받아주는 학교도 거의 없다고 울며 부탁해 부모님은 말없이 이사와 전학을 준비해 주셨어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핑계로 1학년 2학기를 조용하게 마저 다니고 바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모든 번호를 바꾸고 메일이나 그 아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바꾸고요.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큰 틀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었지만 학습된 괴롭힘은 몸 깊이에 박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드러났으며 교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학교에서도 여전히 친구를 사귀질 못했습니다. 다만 금품갈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인서울에 꽤 이름 있는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학교를 붙고 저는 바로 군입대를 했고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며 2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겼고 누나는 제게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누나와는 출신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 얼떨결에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가 또 이어져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덤덤한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고 욕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털어낸 적도 없었기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세상에 이런 내 편도 있구나 싶어 누나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꼈고요. 누나의 조언과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제 마음이 골아있었고 많이 힘들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고 취미로 누나와 함께 요리도 배웠고요. 누나를 만난 이후로는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A에 대한 증오가 커지기도 했으며 회피해버렸던 제 자신에게도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폭행 진단서, 삥 뜯긴 금액들을 모두 고소가 가능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법적으로 처벌했어야 했는데 등 철진한 후회였죠. 누나 역시 어쩌다 마주치게 된다면 번호부터 받아와 모두 고소하자며 혹시 마주쳤을 때를 상상하며 함께 웃고 떠들며 악랄한 계획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며 누나는 먼저 졸업해 공시 공부 끝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고 저는 4학년부터 공기업을 준비해 졸업과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제 졸업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과 누나 쪽 부모님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희는 수줍게 응했습니다. 늘 저보다 적극적이었던 누나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주었고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희는 모은 돈이 없었기에 양가 부모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 돈을 저희가 천천히 갚아 나가겠다는 약속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날 누나가 조금 어색한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트라우마가 있는 제게 부끄러워 말하길 꺼렸지만 내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니 미리 말하는 게 좋겠다면서요. 누나는 저와 동갑짜리 남동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말썽을 피우고 중학교는 진학하자마자 같은 반 친구의 눈 한쪽이 실명될 때까지 폭행을 해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포기했으며 본인도 동생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 있지만 호적상으로 가족이 되어 있기에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말했다고 제게 뒤늦게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말을 듣고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누나가 그런 것도 아닌데 결혼은 누나랑 하는 건데 라며 가벼운 생각으로 넘겼고 다음날 상견례에서 누나의 동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 준비로 인해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갔고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없지만 제게 인간관계와 친구의 존재를 알려준 군 동기들이 고맙게도 잘해 주었고 대학 생활을 하며 만난 선후배님과 동기들, 회사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이 모두 자리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싶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등장으로 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식이 진행된 이후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테이블에 찾아가 인사를 전하던 중 어색한 듯 넥타이를 부여잡은 A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몸을 떨었고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한 누나가 구석으로 절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묻는 물음에 그 새끼가 걔가 이곳에 왔다고 A를 가리켰습니다. 누나는 제 손끝에 위치한 A를 보고 놀란 듯 눈을 잠시 크게 떴다 덜덜 떠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고 연신 미안하다고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변한 누나에게 왜 그러냐며 물었고
누나는 A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겨우 쌓아둔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진 나쁜 생각들이 머리를 차지할 때쯤 누나가 진정하곤 제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네가 내게 해준 이야기를 전해도 되겠느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새끼를 찾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멍한 머리로 고개를 끄덕이곤 누나의 손길을 따라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는 그곳에 양가 부모님과 A를 불렀습니다. 누나는 제가 누나에게 가끔 해주었던 학창시절 이야기와 제가 힘들어한 것들을 양가 부모님께 간략하게 정리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가해자가 자신의 동생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으시며 A를 노려보았습니다. 누나 측 부모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며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누나는 이어 저와 함께 그 가해자를 만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지 계획해 두었다며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히려 지금에서라도 만나 다행이라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라 말하고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라며 A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크고 두렵게 보이던 A는 자신의 누나와 부모님 앞에선 한없이 작은 아이일 뿐이더군요. 누나의 부모님도 A에게 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난 그런 자식 안 키운다며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며 함께 방을 나가셨어요. A는 누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제게 사과하겠다고 이미 지난 일이며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빌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행동이라면서요.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씩 부모님께 인정받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하냐며 울며 비는 모습이 제가 알던 그 두려운 A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짜게 이어지는 변명에 저는 누나의 손을 꽉 쥔 상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한텐 지난 일이지만 나한텐 평생이었어. 앞으로의 내 삶도 너는 꼬릿말처럼 날 따라와 괴롭히겠지. 넌 죗값을 받아. 난 널 이겨내고 살아갈 테니까. 누나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나는 절 데리고 그 방을 나갔고 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 고소나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누나가 도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A와 마주치면 아직 두려워한다는 것도 그 일을 꺼내기 무서워한다는 것도 눈치챈 누나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겠다고 선뜻 나서주었거든요. 물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고요. 요즘도 저는 아직 우울증과 불안증 약을 챙겨 먹으며 매주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서 무한한 믿음과 사랑으로 저를 지탱해주는 누나와 제 편인 친구들과 지인들, 묵묵히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양가 부모님들 덕에 하루하루 살아갈 의지를 다잡으며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